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서초의 봄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변호사님. 뭔가 날씨에 대한 어떤 복수랄까? 컬러가 굉장히 시원한데요. 덥습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너무 덥죠. 저 주차장에서 한 30m 걷는데 땀이 뻘뻘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휴가 가는 복장 같은 느낌. 맞아요. 가십니까? 휴가? 아니요, 휴가 가지 않습니다. 휴가는 못 가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씨, 좀 특검 나와서 검사 받아라, 조사 받아라 이렇게 통보한 날인데 불출석이 예상되죠, 기자님? 이미 뭐 버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재판도 3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고. 그랬죠. 예, 그래서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김건희 특검이 소환 통보를 받은 뒤에 아무런 반응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특검과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직위원 재판부에도 특검이 빠지면은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무슨 저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는 형사법정에서 다투겠다 그래놓고 법정도 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이상한, 일단은 뭐 나오지는 않을 건 뻔하고요. 네. 이제 안 나올 경우에 특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상황을 보고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네.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네. 이제 좀 뭐 그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자기 구속된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걸 과연 할지 안 할지, 네. 요게 좀 관건이다, 관심거리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렀던 건 내란 특검이고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부른 거죠. 혐의들이 이제 부부간이 너무 얽혀 있으니까, 얽히고 설켰으니까 이번엔 김건희 특검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두고만 보기에도 그렇고 또 강제 인치하자니 그것도 뭔가 살짝 부담스럽고 약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수처장 오동훈 씨가 이제 인터뷰를 그때 이제 뭐 경호처하고 대립했던 것, 그리고 왜 첫 1회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왔는데, 네. 혹시라도 이 분위기가 반전될까봐 뭔가 유혈 사태라도 빚어져서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뭐 윤 어게인이라는 그 세력이 얼마나 규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테고, 여러 가지 그 수사 자체 외의 것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뭐 여전히 윤석열 씨는 나오지 않는다에 거의 100% 가까운. 예. 네. 왜냐면은 그 윤석열 씨가 본인이 해오던 수사대로라면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그 자기가 해오던 것처럼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가령 제가 참관했을 때 그 윤석열의 그 계보인 특수통 검사가 수사하는 거를 겪어봤는데, 자기가 그나마 갖고 있는 방어 수단도 털리게 되고요. 멘탈도 털립니다. 방어 수단이 털린다는 것은 처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서 압수수색에서 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네네. 그러면 신이 나서 사람이 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르구나, 내 얘기를 들어줄 거구나 하면서 네. 신나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조서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네. 반격이 들어옵니다. 그 수사팀에는 그게 허점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해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변소,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이 털리게 됩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수법이라는 게 결국은 도장을 찍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본 황당한 거는 가령 본부장이 이러이러한 지시를 내려서 실무 담당자끼리 이거 안 되는데라고 토의를 했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라는 본인의 그 조사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긴 긴 복문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라고 할 때까지 10번이고
뭐 20번이고 묻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조서를 보면 그것이 본인의 입에서 나온 걸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본부장님이 이렇게 네, 지시하셨습니다. 실무자끼리 토의를 했지만 이거 좀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뭐 논의가 그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뉘앙스가 아예 바뀌네요. 그렇죠. 네네네. 이거 본인이 마지못해 지쳐서 이 검찰청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했던 네 라는 게 이렇게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허수아비 세우려고 아니면 나를 그 모든 나는 어디 거기 가면은 그냥 옮겨 다니는 말일 뿐이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절대 이 조사에는 안 나갈 것이다. 이미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도 네. 불출석한 전례들이 있고 해서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강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끌어내다가 약간의 다치거나 뭐 약간의 충돌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또 반전을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저게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하고 하는 자체가 증거인멸의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할 건 없어요. 네. 유리할 거 없는데 나가봐야 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나왔잖아요. 네. 영장 보석 심사할 때 나타나죠. 헌재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와서 네. 뭔가 얘기하고자 하죠. 이런 걸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나오지만은 이런 모습 특히나 이제 수입을 입고 출두하는 것도 아닌데 수갑을 차고 포성 뭐 벨트로 돼 있지만 하는 모습이라도 보일까 봐서 그거는 본인이 이미지화 네. 돼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너무 그런 것만 법 기술만 너무 빤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게 내가 출석했을 때 첫 장면부터 거의 조사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모든 장면들이 그냥 완벽하게 본인은 다 경험을 했던 거니까 너무 잘 알기 지금 때문에. 이제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다 검사 기수로는 윤석열 씨 후배들이잖아요. 네. 뭐 조은석 특검을 빼고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은 선배지만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본인이 술을 아는데 내가 왜 끌려가서 내가 그냥 망신당하겠냐 그러니까, 안 한다 네. 이런 취지인 거죠.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다. 그렇죠. 직위원 재판부가 하고 그냥 특검이 빠지면은 들어가겠다고 나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정황인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네네. 이현주 변호사님, 그 이제 특검이 어제 그 김건희 씨 친오빠의 장모를 소환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장모 집에서 그 6천만 원대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모조품이다 아니다 뭐 지금 각각 이제 거짓말한 그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압수수색 정도가 예를 들어 직계 가족들이나 이런 경우는 뭐 압수수색 영장이 쉽게 나온다고 해도 친오빠의 장모 집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 장모 집까지 압수수색하기가 쉽진 않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아마도 상당한 뭐 내부 제보자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특정이 되게 일단은 뭐 나중에 거기서 실제로 수사 성과가 있든 없든 그 장소를 그 압수수색 한다는 걸 자체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내부 제보자 그러니까 김건희의 친오빠로부터 뭔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고는 뭐 앙심을 품고 있는 네. 내부자의 제보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컨대 그렇죠. 예.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뭐 서류를 뭐 직원들이 있을 테고 서류를 어디다 옮겨놔라 이런 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서류 외에도 이런 목걸이가 나올 줄은 특검도 예상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추가로 해서 다시 이걸 압수수색 목걸이는 추가로 압수수색해서 얻었다고 하죠.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김건희 씨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김진호 씨도 수사 대상이니까 오빠도 네네. 양평지구 이제 공항지구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을 거고요. 네. 언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막 감안한 거겠죠. 그리고 이게 그 정권 초기부터 나온 얘기가 네.
김건희로 통하는 길은 김진우로 통한다. 오빠 김진우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간다는 게 이미 바다했거든요. 진짜 친오빠. 예, 오빠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연결된다는 얘기. 건진도 루트가 나오지만은 김진우를 통해서 꽤 많은 로비들이 이루어진 걸로 소문은 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김진우 관련된 언니가 할 수 있는 장소들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던 보니까. 걸로 방금 연주 변호사 말씀대로 네. 그쪽에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쪽이 언니가 했다더라 아니면 그게 언니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간 거겠죠. 네. 일단 공 기자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냥 보기에는 거짓말로 보이는데 6천만 원대 목걸이 처음에 그 진화 과정을 좀 알려주시죠. 이 목걸이 처음에는 빌렸다, 뭐 장신구 3개 중에 2개는 또 빌렸고 하나는 뭐 소상공인한테 뭐 샀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2022년에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네. 취임하고 처음 나토 정상회의를 갈 때 김건희 씨가 이제 목걸이, 팔찌 그러니까 목걸이가 6천만 원대, 네. 팔찌가 1,500만 원대 뭐 네. 이런 얘기가 막 보도가 막 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국회에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럼 그게 재산 신고를 안 한 거냐? 네. 아니면 누락시킨 거냐? 네. 아니면 협찬 받은 거냐? 네. 아니면은 모조품이냐?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끝내 안 밝히다가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그 세 가지가 아니고 네.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논란거리가 되니까 이제는 모조품이다. 네. 그러면은 모조품 명품 왕실의 무슨 보석이라고 그러는데 윤주 변호사 이게 그럼 혹시 보셨어요 이런 목걸이 이런 거? 저는 보기가 쉽지 않죠.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600만 원짜리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본 적이 그런 없어요. 네. 내용에 그럼 대통령이 새 정상회의를 회담을 가는데 그 명품을 모조품을 차고 간다. 이것도 국격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논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망신이죠. 네. 망신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낳고 자꾸 이제 꼬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어쨌건 이걸 6천만 원짜리 처음에는 소문은 어땠냐면은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차고 나갔을 때 그 윤석열 씨 후배의 부인, 네. 검사 후배의 부인 쪽에서 뭐 제법 재력이 있는 쪽인데 네, 제공했다더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어요. 당시에. 네. 그것도 아마 지금 김건희 씨가 이제 소유한 게 그 목걸이가 맞다면은 네. 누구에게서 받았는가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그냥 단순히 청탁 금지법을 넘어서 뭘 의도로 그것도 목걸이를 줬다고 하는 쪽의 후배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인사 청탁의 대가가 되는 것인지 뭐가 네. 되는 것인지 이게 계속 퍼져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짓말을 그래서 처음 거짓말 지인에게 빌렸는데 어느 지인에게 빌렸는지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해명이 안 되니까 모조품으로 갔다가 네. 다시 뭐 또 잃어버렸다 그랬다가 뭐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명할수록 꼬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말에 자기가 그냥 꼬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당장 지난 5월만 해도 지난 5월은 아직 특검 전이죠. 그때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 보니까 모두 모조품이고 그때 잃어버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야 뭐 근데 해명이 되잖아요. 해명이 되죠. 근데 그 당시. 모조품을 어디서 샀느냐? 네. 어느 정도의 그 뭐 모조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러 가지 그것도 또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술이 하나하나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명하면 또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네. 계속 스텝이 꼬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특검도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500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공직자윤리법에 초점을 당초 맞췄다면 지금은 대가성이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네. 뭐 법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은 이 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무엇을 입고 뭐 들고 있느냐가 하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기존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들은 우리나라 기업 상품들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뭐 호땡땡이라는 타조 가죽 가방을 맞아요. 들어서 뭐 그 기업의 그 가방에 한참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었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G7 영국 코널에 있는 G7 회의에 참석할 때 그게 H사 가방이 아니냐, 네. 뭐 한 가방 하나에 3천만 원 이상 하는, 근데 국내 제품이었죠. 뭐 코롱에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거기서
그 뭔가 예, 뭐 의도를 가지고 네. 예, 우리나라 제품을 홍보하고 알리는다든지 어쨌든 문화를 홍보한다든지 또는 뭐 그 두 나라끼리 방문할 땐 그 나라에서 뭐 가령 그렇죠. 이제 샤넬 코리아가 뭐 해서 이제 두 나라의 수교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복장에도 메시지를 담는데 그럼요. 참 천박하구나라는 생각. 네. 모조품이든 모조품이 아니든 그렇죠. 정말 할 게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었나라는 생각하면 참 슬프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창피합니다. 아니 네. 뭐 본인의 노력하에서 대통령까지 뭐 검찰총장을 넘어 대통령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나 이 정도는 해야 돼. 아, 그럼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관심이 지금 6천만 원대 목걸이가 2개가 나와 있잖아요. 뭐 그 2개뿐이었을까 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이 갑니다, 사실은. 아, 밝혀진 것만 이 정도다. 알려진 것만 것만. 지금 처음 첫 해외 순방 갈 때 찼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네. 그리고 통일교에서 선물로 주라고 했다는 네. 또 뭐 그라프 목걸이 이 네. 두 가지가 6천만 원대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1억도 더 한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군요. 네. 과연 그러면은 그렇게 그게 어떤 메시지냐면은 제가 어떤 공무원한테 이제 선출직 공무원 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처음 딱 취임을 했는데 그 과장쯤 되는 사람이 해외 어디 출장을 갔다 오더니 선물이라고 놓고 가더래요. 딱 나중에 보니까 이 현찰 3천만 원인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 불러가지고 신고할까 가져갈래 네. 뭐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소문이 쫙 퍼지거든요. 네. 아 들고 가면 이게 신고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저렇게 비싼 목걸이를 선물로 받는다더라. 이러면은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부탁하고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샤넬 신발이 12켤레가 있었다. 우리가 이멜다 여사만큼 그만큼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mel다만큼은 아니었지만, 네. 그게 그럼 그것뿐이었겠느냐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얘기가 그럼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목걸이는 과연 그럼 그 2개만 있었겠는가? 그렇죠. 그럼 언제 어디서 또 뭘 착용했는지, 근데 그걸 또 따져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윤석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김정숙 여사의 옷 막 그 시리즈로 내놓고 막 그 공격을 막 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네. 것도 저게 그러면은 정상적인 뭐 선물이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고가는. 그렇죠. 그 자체로서.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거는 윤석열 씨가 그 특검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그게 같이 다 뇌물 수수로 확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수사가 어떻게 번질지 네. 저는 그게 더 의문 참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네. 이번에는 저는 네. 지금 대 기자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어떤 힌트? 그래서 김건희는 이것을 자기를 알리는 난 이 정도는 받아. 이 나의 취향은 이거야. 뭐 가격대를 알려준 내가 거예요? 선호하는 브랜드는 이거야. 아,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알도 굵고 막 볼드한 네. 내 취향은 이거야. 가격대는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걸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나한테 뭔가 조금 기대하면 이거 이상은 돼야 돼.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 목걸이, 팔찌, 브로치 다 이게 다 고가 명품들이었으니까 다 수천만 원대. 나는 이 정도는 하고 다녀야 돼라고 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래서 그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김건희 씨가 그 최재형 목사가 보여준 게 네. 뭔가 부탁을 할 때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가져오냐 네네네. 그러면서 또 다 안 받아. 받을 것처럼 하면서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거는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그때는 뭐 사실 우리가 뭐 명품백 하지만 디올백, 샤넬백 이런 거 비하면은 뭐 좀 가격이 좀 그렇죠. 저렴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겠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예.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알려진 것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목걸이 일단 2개 정도니까.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나오면 인지한 것도 수사 대상이 되게끔 특검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사항. 네. 김건희 씨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사실 지금 그 코바나 컨텐츠에도 네. 협찬 받은 걸 뇌물로 지금 특검이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2억 2천만 원. 네. 요런 게
점점 더 커져 나가면은 네. 이제 어디까지 어떤 내용까지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사실. 그 얘기 말씀하신 김에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여러 갈래로, 16개 혐의로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수사하고 있는데 코바나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받은 어떤 특정한 액이 있고 이것이 사실은 뇌물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지금 그 특검을 파고 있잖아요. 그게 뇌물이 되려면은 네. 이제 당시 그 윤석열 씨가 검사였으니까 당시에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게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게 그 협찬했던 뭐 컴투스 홀딩스의 송병준 의장이 네. 이제 몇 차례 그 2억 2천만 원인가를 계좌로 송금을 해준 게 있거든요. 네. 협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그 회사 주식 신고하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무혐의 받는 게 있고요. 네. 지금도 통일교 관련해서도 네. 그 200억인가 횡령 혐의가 나중에 저 윤석열 씨가 총장이 되면서 무혐의 재기 수사까지 됐던 게 무혐의 처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직무 관련성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사가 그렇게 간단한 수사는 아닐 것이고 법리 검토를 꽤 많이 이건 오히려 이현주 변호사님이 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그 문제는. 인과관계가 왜냐하면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그 후원한 기업들이 한두 군데는 아닐 테고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뭔가 의도는 했겠지만 그 의도를 파악해서 증명해내는 게 이제 검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요건만 보더라도 특정한 거예요. 송병준 의장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송금한 금액이 2억 2,1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연찮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안이 있었고 무혐의 처리로 끝났어. 그럼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사인가요? 아니면 의외로 쉬운 수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뇌물죄라는 게 뭐 서로 뭐 계약서를 주고 받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게다가 또 서로 이신점진으로 주고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현안을 들고 가서 논의를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한다거나 물론 주는 쪽에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박용으로 그렇죠. 보험용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외 그런 특별한 경우 녹음이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정황으로 간접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뇌물을 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기간 내에 사건이 무혐의로 떨어졌다던가 네. 아니면은 소환 일정을 통보를 받았다가 취소됐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정황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간접적인 정황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네. 이제 윤석열 씨가 수사할 때 같으면은 네. 니제를 네가 알렸다. 어쨌든 엮어서 기소하죠. 네. 근데 윤석열 스타일로 하면은 근데 모든 저의 게- 또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은 네. 예전에는 그게 꽤 미담인 것처럼 또는 둘 간의 러브 스토리를 약간 그 포장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이 어떻게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가 어떻게 만나서 사귀게 됐느냐 뭐 그랬더니 그냥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사는 게 참 딱해 보였다. 왜냐면 월급을 네. 후배 검사들 밥 사주고 술 술 사주고 사주고. 하면서 다 쓰더라. 네. 그래서 뭐 그 뒤로도 집에 월급을 들고 온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건까지 알게 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 뗀놈이 못나는 이게 김건희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뽀찌를 나눠줬구나. 뭐 네, 10%씩 이렇게 네. 뽀찌를 나눠주는 전문 용어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윤과하게 다른 말. 네, 알겠습니다. 얼른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영상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하여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그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아니 만명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윤상현 의원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은 부른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뭐 윤석열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다가 이번에 뭔가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기자님 거의 빼박 수준 아닌가요? 왜냐하면 온갖 지금 그 녹취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나오더라도요.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의 답변을 보면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가 맞아요. 이제 와서는 죽은 장재원 고인이 된 장재원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장재원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장재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하긴 했는데 그냥 뭐 확인하는 전화 뭐 이랬지 구체적인 무슨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네. 공관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네. 나는 공관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리적인 걸 따져보고 어디까지 진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김건희 씨가 목걸이 관련해서 진술이 바뀌잖아요. 이러면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돼요. 여기도 좀 윤상현 의원도 뭔가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네. 이게 윤석열을 처음에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전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전화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각에서는 뭐 배신자에 나오기도 하는데 본인이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유죄면은 본인도 유죄일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도 내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듯한 네. 그런 답변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지금 그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윤상현 의원이 어쨌든 번복을 하고 일단 윤석열로부터 전화는 받은 것 거기까지는 시인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줄 붙였어요. 이게 공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실행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싹 빠져나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녹취록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으면은 윤상현 의원까지 같이 뭐 혐의를 씌우기는 조금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나름의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범이 될 거냐, 단지 그냥 전달을 받은 하수인이나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시는 있었지만 영향은 없었다는 선으로 마무리하면서 윤석열은 이미 운명이 결정됐지만 그렇죠. 자기마저 여기에 연루될 수는 없다.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밑보였을 때 협조 안 했을 때 자기 계산을 해보면 이 선까지만 자기는 전달은 받았는데 거기에 휘둘리진 않았다는 가장 안전한 선이죠. 가장 안전한. 그리고 여기까지 진술이 나왔던 거는 검찰이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막다른 길에서 양자 중에 끝까지 부인으로 가느냐 여기 일부 인정하고 자기는 그 생존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양갈래 길에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네. 전화 받은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화를 받았는데 그걸 공관위원들에게 해서 지시한 대로 김명선 공천을 줬다. 이러면은 이게 업무방해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거나 뭐가 걸릴 텐데 그 한도 내에서 얘기하는 걸 입증하는 거는 특검의 책임일 거고 그렇죠. 네. 아주 영리하게 혹은 영악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이제 좀 특검이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던 걸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국무회의라는 거를 계엄을 심의를 하게 만들어 놓은 과정이 함부로 그냥 집권자가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하지 한 적 없다라고 그랬죠. 얘기하는데 저 멀리 보니까 문구에 나와 있더라. 저 멀리서 글자가 몇 개 보이더라. 그런 게 단전 단수 이런 게 있었다더라. 네. 근데 그 CCTV가 확보가 됐잖아요. 네. 국무회의 장소 안에 네. 문건을 펴놓고 한덕수 총리와 둘이 의논하는 장면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게 또 거짓말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적용된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위정 등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하도 그 12월 3일 이후에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죠. 이 내란이라는 게 엄중한 사안이거든요. 엄중한 사안에 윤석열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조력을 받고 같이 함께 모의하고 논의했다는 건 누구나 봐도 김용현, 노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이상민, 뭐 최상목 정도의 이게 뭐 작은 의심이 가는 사람 몇 명이 너댓 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네. 우려, 그 재범의 위험성 등등 계속 재범. 요런 걸 꼽았다는 얘기는 네. 이젠 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상민 네.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무래도 아니겠는가 넘어갈 저는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점들이 내란 특검이 이제 제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무회의 소집을 하면은 전 국무위원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건도 상정해야 되고 네. 이런 절차들을 다 생략한 채 일부만 또 불렀잖아요. 요거 자체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지난번에 저 심의권을 네. 방해했다고. 방해한 네. 뭐 그런 점들까지도 보고 있다는 거는 네. 이제 좀 제대로 가고 있다. 국무위원들도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내란 한 데 대해서 동조하고 이것도 꽤 무거운 내용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도 중요임무종사. 네. 그래서 최대 무기까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이런 절차대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진우, 뭐 곽종근 등등 이 사령관들도 다 내란 중요 임무종사로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할 때 윤석열이 당연히 혼자 하지 않았을 테고 여기에는 적극적인 가담자가 있을 것이고 소극적인 가담자 혹은 아주 소수지만 반대자가 있었을 텐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상민과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었잖아요. 그 맥락에서 좀 보자면 이번에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전망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 충암호 후 선후배 관계죠. 윤석열 대통령과 네. 이상민 장관은 그리고 그 11월에 그 용산 참사에 뭐 실각을 시키지 않고 물러나게 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 탄핵 재판까지도 갔었는데 계속 기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태원 말씀.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둘 간에 그러니까 뭐 자기의 수족처럼 완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썼을 거고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겼을 것이라는 건 참 누가 생각해도 짐작이 되는 바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이 사건 이게 CCTV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경찰에서입니다. 확보를 했던 게. 그래서 검찰이 뒤늦게 그 CCTV 우리에게도 달라. 경호처에게 우리에게도 달라. 이랬는 자기들은 손 놓고 있다가 그렇죠. 경찰은 사실 뭐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이런 국민의 지지를 위해서 우리가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검찰은 뒷짐지고 있었죠.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떻게 발부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씨는 일단 이제 압수수색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2차 소환이 아마 이번 주 중이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네. 2차 소환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 한덕수 총리는 가장 핵심이 대통령 대행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했다는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고위직에 있으면서 국민 세금을 축내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 차례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철 대기자님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